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 외무성이 국제회의 망언을 터뜨리는 충격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한국을 향해 역사 왜곡국이라며 조롱까지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일본이 자신있게 내민 근거 자료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들이 연달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 오류 수준이 아니다라며 긴급 분석에 들어갔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조용히 꺼낸 한 장의 기록이 판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는데요. 과연 이 반전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이 한국인가요? 해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피어스입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열린 외신 브리핑 현장, 일본 외무성 차관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250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는 제네바 UN 본부 모니터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던 참이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CNN 카메라 12대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BBC는 3분 만에 속보를 쏟아냈죠. 로이터, AP통신, 프랑스 AFP까지 동시다발로 타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한국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겠구나. 그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감정의 나라야. 합리적인 일본과는 다르지. 저는 그 말을 42년간 사실로 믿고 살았어요. 한국 출장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편견을 물려받았을 뿐이었죠.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십니까? 차관보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은 역시 차분하고 논리적이구나. 30분 뒤 일본 다케이치 총리 집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차관보의 발언을 정정하라고 건의했어요. 하지만 총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그 결정이 48시간 뒤 국제 외교전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은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직실 전화가 울렸어요. CNN 속보를 확인한 실무자가 급히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새벽 2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죠. 저는 나중에 그 기록을 봤는데 놀라웠어요. 회의록의 감정적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한국 외교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보의 발언은 명백한 도발이며 역사 왜곡입니다. 딱 그뿐이었어요. 짧고 건조하고 감정이 배제된 문장들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폭발 전 고요한 거겠지. 곧 감정적으로 터질 거야. 24시간이 흘렀습니다.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독도 분쟁, 한일 외교전 재점화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BBC는 동아시아 전문가 3명을 스튜디오로 불렀죠. 유럽 언론들도 가세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에 독도 지도를 실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180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침착했어요. 차관보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박수는 없었지만 항의도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본은 품격이 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계속 조용했어요. 추가 성명도 거리 시위도 정치인들의 격한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교부 대변인이 짧게 말했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48시간째 국제 언론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독도, 동아시아 화약고 될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뉴욕타임스는 한일 갈등, 미국 개입 불가피 헤드라인을 달았죠. 로이터는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세척이 포착됐어요. 일본 측은 즉시 발표했습니다. 정례 순찰 활동입니다.
국제법상 문제 없습니다. 언론은 그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일본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그런데 한국 해군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순시선 항적이 평소와 달랐어요. 정례 순찰이라기엔 너무 의도적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패턴이었죠. 동해작전사 레이더실 분석관들이 24시간 내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죠. 한국이 과민 반응하는 거겠지. 일본이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3일 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일 간 긴장 고조가 우려스럽습니다. 사태 확대 방지를 위해 중립조사관 파견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42세 미국인 조사관이었고 동아시아 분쟁 전문가였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으로 출발하라는 지시였어요. 독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의 감정론을 들어야 하는구나.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직항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본 측 자료가 절반 이상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겠지. 일본은 차분하게 논리를 펼치겠지. 그게 제가 아는 동아시아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야. 일본은 합리적이지.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72시간 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죠.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00년의 기록을, 군사 데이터를, 국제법 논리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명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준비는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 만큼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좌석을 젖히고 눈을 감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거든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거리에 나서고 언론에 호소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착륙 후 제가 받은 브리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저를 맞이했죠. 피어스 박사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준비 현황 보고서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세 단어가 보였어요. 사료, 군사, 법률.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또 감정적인 자료들이겠지.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외교부 독도 전략반이 72시간 동안 작업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하윤이라는 이름이 책임자로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죠. 오직 데이터, 날짜, 출처만 빼곡했습니다. 600년치 사료 목록이 나왔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신증동 국여지 승남 1530년, 안용복 진술서 1696년 일본 태정관 지령, 1877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모두 원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각 문서의 보관 위치, 검증기관,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군사 데이터였어요. 일본 순시선 세척의 항적 분석이었습니다. AIS 신호, 레이더 궤적, 위성 사진. 세 가지가 겹쳐진 그래프가 보였죠. 일본이 주장한 정례 순찰 경로와 실제 이동 경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의도적 접근 패턴이잖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동해작전사 서강민 대령이 작성한 분석이었습니다. 12시간마다 3회리씩 독도에 가까워지는 패턴이 수치로 증명되어 있었죠. 72시간치 데이터가 30페이지에 걸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도 태블릿을 놓지 못했어요. 다음은 일본 측 자료 검증 결과였습니다.
국방연구원 박지성 박사의 분석이었죠. 일본이 제출한 고지도 23점 중 17점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작 연대 불일치, 좌표 오류, 인쇄기술 시대 착오. 각각의 오류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한 지도는 1877년 제작이라 주장했지만 인쇄기술은 1920년대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마이너스 정하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감정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본 건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42년간 믿어왔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600년의 증명이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내일 외교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하윤을 직접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72시간 동안 한국이 준비한 것들.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외교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보고서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죠. 로비에서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윤이었어요. 38세, 검은색 정장에 묶은 머리.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업무적이었죠. 피어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도 개인적인 대화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절차만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무뚝뚝하고 경직되어 있어. 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2명의 전문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음도 친근함도 없었죠. 정하윤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료를 검토합니다. 내일은 동해작전사를 방문하십니다. 모레는 국방연구원입니다. 딱 끊어지는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하겠습니다. 정하윤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만 보시죠, 피어스 박사님. 그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원본이었어요. 1454년 기록이었죠. 흰 장갑을 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어요. 저는 한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옆에 영문 번역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울릉도 동쪽에 있다. 번역문을 읽으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정하윤이 설명했습니다. 우산도가 독도의 옛 이름입니다. 1454년부터 한국 영토로 기록되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어요. 오직 사실만 있었죠. 다음은 안용복 진술서였습니다. 1696년 기록이었어요.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내용이었죠. 일본 막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장소, 증인 이름까지 상세했어요. 조작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와 상충되지 않습니까? 정하윤이 차갑게 답했어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일본 태정관 지령을 보시죠. 세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1877년 일본 정부 공문서였어요.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작성한 것이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자국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였어요. 1877년이면 불과 148년 전이었죠. 정하윤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자료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발표된 공식 문서였어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이었죠. 국제법적으로 명확한 영토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4개의 문서, 450년에 걸친 기록. 모두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일본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일본 측 반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하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본은 명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회의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추가 자료 12건이 더 제시됐어요. 모두 원본이었고 모두 검증 가능했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오후 4시 정하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동해작전사로 출발합니다. 군사 데이터를 확인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60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편견이 30%쯤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갑고 너무 정확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제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감정의 나라야. 하지만 오늘 본 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내일은 군사 데이터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만약 군사 자료까지 이렇게 명확하다면 제 편견은 더 무너질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하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만 보시죠, 피어스 박사님.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사편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서울 과천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정하윤이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죠.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본 사건의 사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 안용복 진술서, 일본 태정관 지령, 칙령 41호. 모두 한국 영토를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일본 측 해석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특별보관실로 안내받았어요. 온도 23도, 습도 55%가 유지되는 공간이었죠. 흰 장갑을 낀 연구원 3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87건의 사료를 확인하실 겁니다. 정하윤이 말했어요. 87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원본입니까? 정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원본입니다. 복사본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첫 번째 서고가 열렸습니다. 15세기 문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관찬 기록들이었죠. 연구원이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각 문서마다 작성 연도, 작성자, 검증기관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417년 태종실록입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한자 원문과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시됐어요. 저는 두 문서를 대조하며 읽었습니다. 일치했죠. 두 번째 서고에서는 16세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 1530년판이었어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송도는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저는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위조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이 문서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답했어요. 탄소 연대 측정을 했습니다. 1530년대 종이로 확인됐습니다. 먹의 성분도 분석했고요. 과학적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고에서는 17세기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안용복 사건 관련 문서만 12건이었어요. 조선 측 기록 7건, 일본 측 기록 5건이었죠. 모두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이라 주장했고 일본 막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도 있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정하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1696년 도토리번 기록입니다. 막부가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이죠. 독도도 포함됩니다. 저는 일본 문서를 봤습니다. 한자와 일본어가 섞인 문서였어요. 영문 번역본을 읽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스스로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한 거였어요. 네 번째 서고에서는 19세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문서 7건이었어요. 모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죠. 1877년 태정관 지령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하윤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때입니다. 군사적 필요로 독도를 편입했죠.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 서고에서는 20세기 초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원본이었어요. 1900년 고종황제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죠. 석도를 울도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도가 독도입니까? 저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석도는 돌섬이라는 뜻입니다. 독도의 순우리말 표현이죠. 발음이 변화해 독도가 됐습니다. 언어학적 근거까지 제시됐어요. 4시간이 흘렀습니다. 87건의 문서를 모두 확인했어요. 1417년부터 1900년까지 483년에 걸친 기록이었죠. 모두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건의 모순도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일본 측 주장은 1905년 편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500년 동안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가 압도적이었죠. 일본 측 반박 자료는 몇 건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하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23건입니다. 대부분 고지도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 놀랐어요. 87대 23. 거의 4배 차이였죠. 정하윤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6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건 이 기록들입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사실이야. 제 편견이 60%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정하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동해작전사입니다. 일본 순시선 항적을 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600년의 증명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동해작전사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기지였어요.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죠. 정하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어제 본 사료들을 떠올렸어요. 오전 9시 작전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서강민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44세, 군복 차림의 단단한 인상이었죠. 악수는 강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환영합니다, 피어스 박사님. 레이더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지하 2층 작전실로 내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12개가 보였어요. 실시간 해상 감시 화면이었죠. 분석관 8명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여기서 독도 주변 해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서강민이 설명했습니다. AIS 신호, 레이더 추적, 위성 사진. 세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죠. 한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일본 순시선 세척의 항적이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선이 바다 위에 그려졌습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72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였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죠. 일본은 정례 순찰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정례 순찰이라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서강민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과거 3개월 동안의 일본 순시선 항적이 나타났죠. 파란색 선들이었습니다. 이게 정상 순찰 패턴입니다.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파란색 선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지만 빨간색 선은 점점 독도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12시간마다 3회리씩 접근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 접근입니다. 다른 분석관이 데이터를 출력했어요. A사 용지 40장이 쏟아졌죠. AIS 신호 분석입니다. 서강민이 서류를 건넸어요. 일본 순시선은 독도에서 12L이 떨어진 지점에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3회 반복됐죠.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시간, 좌표, 속도 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레이더 추적 자료였습니다. 72시간 동안의 궤적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정례 순찰이라면 직선 경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독도를 향해 곡선으로 움직였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 발표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례 순찰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이었죠. 서강민이 세 번째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일본 순시선 세척이 독도에서 8L이 떨어진 지점에 멈춰 있었죠. 이 시간은 일본이 정례 순찰 중이라고 발표한 시각입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선박 번호까지 선명했어요. 조작할 수 없는 증거였죠. 일본은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서강민이 차갑게 답했어요. 우리가 원본 제공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원본 제공까지 제안했다고? 투명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거부했죠. 저는 그 차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은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본국과 주고받은 무선 교신 내용이었어요. 암호화되지 않은 부분만 기록되어 있었죠. 독도 접근 확인이라는 문장이 3번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례 순찰이 아닙니다. 서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획된 도발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데이터는 일관되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과거 5년간 일본 순시선 활동 패턴, 한국 측 대응 기록, 국제해양법 기준. 모든 것이 일본의 주장과 배치되었어요. 진실은 레이더를 속일 수 없습니다. 서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죠.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하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국방연구원입니다. 일본 측 고지도 오류를 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이 없었어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을 했어. 정례 순찰이 아니었어. 의도적 접근이었어. 제 편견은 이제 80%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오전 국방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료도 군사 데이터도 모두 한국 쪽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일본 측 자료 검증이었죠. 박지성 박사가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41세,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피어스 박사님, 오늘은 일본 측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업무적이었습니다. 지하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대형 테이블 위에 고지도 23점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 일본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였죠. 각 지도 옆에는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지도들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박지성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검증 결과 17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3점 중 17점이라고. 첫 번째 지도를 봤습니다. 1785년 제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박지성이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쇄 기술을 보십시오. 이건 석판 인쇄입니다. 하지만 석판 인쇄는 1796년에 발명됐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인쇄 패턴이 확실히 석판 방식이었어요. 1785년에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죠. 연대 조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지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877년 제작이라고 했지만
좌표가 1.2도 어긋나 있었어요. 독도 위치가 실제와 다릅니다. 위도 37.2도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는 37.14도입니다. 측정 오차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박지성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1877년 일본 해군 측량 기술 수준입니다. 오차 범위는 0.1도 이내였죠. 1.2도는 측정 오차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지도에서는 지명이 문제였습니다. 독도를 마츠시마라고 표기했는데 같은 시기 다른 일본 문서에서는 울릉도를 마츠시마라고 불렀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지명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네 번째부터 17번째 지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작 연도 불일치 5건, 좌표 오류 사건, 지명 혼선 3건, 축척 오류 2건, 제작자 미상 3건.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본 측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했다니. 박지성이 다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로고가 보였습니다. NARA였어요. 박지성이 설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1951년 덜레스 메모죠. 문서를 펼쳤습니다. 영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공식 문서였죠.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지성이 원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NARA에서 직접 확보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영유권을 인정했던 겁니다. 추가 문서가 나왔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문서 1946년 SCAPIN 677호였어요.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죠. 연합군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 측 자료는 오류투성이었고 미국 측 문서는 한국을 지지했죠. 논리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서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지성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침묵하거나 회피하죠. 이 시간 동안 추가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의 모든 근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지도는 오류였고 역사 기록은 한국 편이었으며 국제문서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오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죠. 박지성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 측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연구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정하윤이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유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거짓 위에 주장을 세웠고 한국은 사실로 증명했죠.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합리적이야. 하지만 제가 본 건 합리가 아니었어요.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틀렸던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유엔에 제출할 조사 결과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 국제 판결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이 숙연했습니다. 15개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사관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죠. 5일 동안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피어스 박사의 조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15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대표단도 있었어요. 5일간 한국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사료 87건, 군사 데이터 72시간치, 일본 측 자료 23건을 검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죠. 첫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세종실록, 안용복 진술서, 태정관 지령, 칙령 41호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1417년부터 1900년까지 483년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록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원본이며 과학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측 반박은 없습니까?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일본은 1877년 자국 정부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태정관 지령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군사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순시선 항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일본은 정례 순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IS, 레이더, 위성 데이터 모두 의도적 접근 패턴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들었어요. 한국은 원본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투명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일본 고지도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23건 중 17건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제작 연도 불일치, 좌표 오류, 인쇄기술 시대 착오 등입니다. 독일 대표가 메모를 했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죠. 덜레스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입니다. 1951년 덜레스 국무장관이 작성했죠.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 주장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결론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 측 자료는 신뢰 부족 및 다수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일본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30분 뒤 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15개국 대표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정하윤도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1시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장이 나왔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환호도 승리 선언도 없었죠. 정하윤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의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는 신뢰 부족 및 오류 다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 대표단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만이 그들의 반응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정하윤을 만났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어스 박사님. 사실을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2년 동안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의 나라였죠. 정하윤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잔잔했어요.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틀렸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틀렸나 보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무너진 건 한국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일본의 신뢰였죠.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그걸 배운 5일이었어요. 유엔 결정 발표 48시간 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네바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CNN이 특집을 내보냈죠. 일본, 독도 분쟁에서 국제적 신뢰 일탁. 그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칠 회의에서였어요. 의장국 캐나다가 발표했죠.
일본의 영토 및 역사 관련 발언은 향후 2년간 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발언권 박탈이었습니다. BBC가 이를 실시간 중계했어요. 지칠 일본의 이례적 조치.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린 거였죠. 일본 외무성은 논평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엔 사무국이 공식 문서를 발표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제출한 역사 관련 자료는 신뢰 부족으로 향후 12개월간 자동 기각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도가 무너진 겁니다. 로이터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70년간 쌓은 외교 신용 한순간에 붕괴.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거짓은 결국 대가를 치르는구나. 세 번째 충격은 경제에서 왔습니다. IMF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 국가신용 등급 조정 검토에 들어갑니다. 월가가 즉각 반응했죠. 엔화가 12%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가 긴급 속보를 냈어요. 일본 국채금리 급등, 투자자 신뢰 하락. 경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분석을 내놓았죠. 정치적 신뢰 손실이 경제 신용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였습니다. ICJ 사무국이 발표했어요. 일본의 영토 분쟁 관련 의제 제출권을 1년간 박탈합니다. 법적 절차에서도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영국 가디언. 모두 일본의 고립을 다뤘어요. 신뢰 상실의 대가, 거짓의 붕괴, 외교 참사 같은 표현들이 쏟아졌죠. 다섯 번째 날, 도쿄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보가 경질됐어요. 국장 3명도 함께 물러났죠. NHK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정부 내부 책임론 확산. 다케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외교적 실책을 인정합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권력자의 오만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 거였어요. 거짓 위에 세운 주장은 결국 무너졌죠. 그때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정하윤이 브리핑룸에 섰어요. 카메라 50대가 그녀를 향했죠.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하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오늘 드러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외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저 품격 있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전율했어요.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겼지만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외교입니다. BBC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승자의 품격을 보여준 한국. 일주일 뒤 저는 독도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동해를 건넜죠. 파란 바다 위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독도였어요. 섬에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저는 바위 위에 섰죠. 5일 동안 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600년의 기록, 군사 데이터, 과학적 검증. 모두 진실이었어요. 정하윤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피어스 박사님.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42년간의 틀린 믿음을 깨뜨려줬으니까요.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저는 독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한국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일본의 신뢰였죠.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으로 싸웠습니다.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독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편견 없이 살겠다고. 사실만 보겠다고.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유엔에 최종 제출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한국이 증명했다. 3개월 뒤 국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외교 강국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품격과 증명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립니다. 편견이 무너지던 5일,
진실이 승리하던 순간.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데이터로, 품격으로 이겼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운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